네, 이번 시간에는 뭐였죠?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건 지난 시간에 써놓은 거거든요. 제가 지우려다가 그냥 안 지우고 이대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교과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참고서도 그렇고요. 보면은 다 이 두 부분이 분리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분리돼서 나와 있으면 우리가 보면서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구국운동 요 표를 보면은 상권 수호운동이 왜 방공령 선포보다 앞에 있고 뭐 하여간 지금 되게 복잡하게 막 고민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보면서 거기다가 덧붙이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칠판 특별히 안 쓸 거고요. 요 핵심 암기 노트 쓸 테니까 여기다가 메모하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강화도 조약 맺었죠. 예, 근데 그 안에서 두 가지 부속 조약이 있었습니다. 조일무역규칙과 조일수호조규 불호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세 개 정도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그리고 간행이정 심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이런 정책들 덕분에 일본의 미명 교환 정책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간행이정 심리 덕분에 거류지 무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거류지 무역은 간행의정 심리 안에서 일본인 상인이 그 안에서만 거류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했다라고 했죠. 근데 내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의 물건을 구매를 하려면 멀리 가야 되니까 이 중개무역을 하는 보부상이라든지 그러면은 아니면 객주들이라든지 이런 이 전통 상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요, 이 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조청 상미 수륙무역장정 맺고,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조일수호조규 소계약을 맺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두 조약의 핵심은 뭐였느냐? 청상인이 내지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조일수호조규 소개약을 통해서 간행이정이 10리에서 50리로 늘어났고 2년 후에는 100리로 늘어났다. 그래서 거류지무역이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류지무역이 쇠퇴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 거류지무역을 통해서 돈을 짭짤하게 만지고 있었던 시전상인들이라든지 시전이 아니라 객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보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때 어떤 활동이 일어나냐면 그 표 보십시오. 표 보면 이제 근대적 산업자본 육성이 요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죠. 요 회사는요,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주식회사. 지금으로 비교하면요. 요 옆에 보면 상회사를 설립했다. 근데 대동상회 그리고 장통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나왔죠. 요게 왜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 회사들의 자본을 대준 게 바로 객주들이에요. 객주들. 지금 객주들이 거리주무역이 쇠퇴하면서 자기들의 입지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지금 상회사, 그러니까 대동상회 그리고 장통회사 이런 거를 자본을 모아가지고 설립을 한 겁니다. 지금 요거를 요 흐름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계속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근대적 산업자본 육성 본 거예요. 그럼 조일통상장정 봅시다. 조일통상장정에서 이 반공령 실시했다 그랬죠. 반공령. 근데요, 이 반공령이라는 건요,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칠판 아예 안 쓰려고 했더니. 이 반공령은 있잖아요. 이 반공령은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칙이. 그러니까 이 반공령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은 어떤 것이었냐면 첫째로는요, 이 반공령은 지방관이 시행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일본한테에게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방에서 일본에 통보를 해주면서 실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볼까요? 중간에 반공령 선포 있죠. 그래서 함경도랑 황해도 관찰사가 반공령을 선포를 해요. 함경도는 89년, 그리고
황해도는 90년에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근데요, 일본이 요 조율통상장정을 가지고 태클을 겁니다. 지방관이 한 달 전에 통보를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본이 지금 태클을 걸었습니다.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조선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죠. 그래서 보면은 방공령 이거 취소돼요. 방공령 그 시행한 방공령 취소되고, 그리고 한경도 광해도 관찰사 뭐 가벼운 처벌 받고, 그리고 일본한테 배상금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3년도 조일통상장정 같은 경우는 방공령, 그러니까 89년, 90년에 방공령을 통해서 곡물 유출을 막으려고 시도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쭉 내려가 볼까요? 지금 이제 갑오개혁 나왔죠. 갑오개혁의 조세급납파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조세급납파를 하려면요, 세금을 돈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부의 돈을 직접 낼 수도 있지만 이제 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 낼 때 은행 통해서 내잖아요. 은행 통해서 계좌 이체해가지고 세금 낸단 말이에요. 요때 조세급납파 덕분에 은행이 생기게 되었다. 은행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금융자본의 성장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 조세급납파, 그리고 은행이 조세급납파, 그러면 세금을 돈으로 내려면 은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은행 세워졌죠. 최초의 근대 은행이다. 1896년. 그리고 한성은행 1897년. 그리고 대한천일은행 네, 1899년 이런 은행들이 세워졌습니다. 한성은행이 조흥은행의 전신이고, 그리고 조흥은행은 지금 신한은행이 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요게 뭐 말은 많은데 어쨌든 뭐 고거가 뭐 그렇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요런 흐름으로 가고요. 그리고 대한천일은행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 이렇게 이어지는 은행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은행 봤죠. 그리고 이 아관파천 시기에는 열강의 경제 침탈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는 저렴도조차 요구하고, 그리고 한라은행 설립 요구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요, 요 시기에 외세에 대항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무엇이었죠? 바로 지지난 시간에 배운,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독립협회잖아요. 독립협회, 그쵸? 요 시기에 경제적 구국 활동은 독립협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권수호 운동을 볼까요? 상권수호 운동 보면 시전 상인들이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다라는 거. 이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지금 그 조직을 해가지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열강이 이제 이 사람들의 시전 상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거류지 무역이 쇠퇴하면서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내지 무역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시대에 저항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저항을 하냐면, 독립협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회하고요. 집회 같은 건 만민공동회 뭐 이런 데 참석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집회를 열었겠죠. 그리고 시장 철수하는 거, 이런 방법으로 저항을 해냈습니다. 그리고요, 요 옆에 요거는 없어서 좀 적어 놓을게요. 이권수호 운동이라는 거를 전개를 했는데요. 이 이권수호 운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게 바로 저렴도조차 막은 거, 그리고 한라은행 막았고, 그리고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에 이권수호 운동 그리고 상권수호 운동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권수호 운동 같은 경우 황국중앙총상회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 황국중앙총상회와 대비되는 조직이 있죠. 독립협회를 공격한 조직, 보부상 집단, 황국협회가 있는 겁니다.
보부상 집단, 반대한 세력이죠. 모르겠어요? 앞에 차례 보세요. 앞에 차례 보면, 앞에 독립협회 보면, 황국협회가 만민공동에 습격했다라는 거 나오죠. 황국협회. 그러니까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면 안 돼요.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 집단, 그리고 독립협회 측, 그리고 황국협회 같은 경우는 보부상 집단, 그리고 정부 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국협회 같은 경우는 정부 측에서 뭐 지원금도 받고요. 그리고 보부상 집단은요, 해상공국이라든지 뭐 하여간 그 보부상 집단은 나라에서부터 물론 이 거류주 무역이 쇠퇴하면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 집단은 언제나 나라에게서 혜택을 받던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 96년 시기에 요 상권수호 운동 그리고 이권수호 운동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 광무개혁 때 상공업을 진흥했다 그랬잖아요. 상공업을 진흥하려면 요때 상업 회사들이 필요했겠죠. 이게 안 나오네요. 적어 놓으세요. 상업회사가 설립이 됐겠죠. 그래서 요때 조선직조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그 도고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고는요, 독점적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 후기부터 내려온 사람들인데요. 이 독점적 도매상들이 정부에 돈을 주면, 이제 정부가, 독점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요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쭉 봅시다. 한일의정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대한시설강령, 이런 걸 맺었죠. 대한시설강령의 핵심은 뭐였냐면, 일본인들을 더 많이 이주시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뺏어가는 거죠. 국유지, 그리고 역둔토는 철도 주변에 있는 그런 땅들, 역둔토, 그리고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거기 밑에 방공령 밑에 있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운동이 되는 거죠. 일본이 대한시설강령에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했죠. 그리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보안회라든지 농광회사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애국계몽운동 때 배우게 될 겁니다. 보안회라든지 농광회사가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도 일본이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네, 황무지 개간권 반대운동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정말 요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부분인데 국채보상운동이 나옵니다.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은요, 요 배경을 좀 봅시다. 지금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민족자본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잖아요. 이 은행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 민족자본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타격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본 상인들한테 완전히 밀려 있고 그리고 일본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요 시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요 시기에 지식인들이라고 할까요? 요 시기에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바로 일본에 우리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관을 우리가 갚아버리자라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가 이제 나라의 빚이잖아요. 나라의 빚. 그리고 보상운동, 우리가 갚아주자라는 운동입니다. 뭐랑 성격이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98년 IMF 그때 금 모으기 운동, 은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랑 이제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국채보상운동 봅시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했고요. 서상돈이 중요하고요. 서상돈, 김광재 이런 사람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1907년에 실시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물산장려운동이라고요. 일제 시기에 되면 이제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요게 이제 평양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보기로 많이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대구에서는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틀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했고 모금운동 그리고 각종 애국계몽 운동단체와 언론기관이 참여했다.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황성신문이 참여했다. 요 부분을 보시면요. 이 언론기관이 참여했다라는 게 중요한데, 국채보상 운동을 하려면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뭐 사설도 싫고요. 이런 식으로 국채보상 운동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이제 대한매일신보 거기 나오죠. 여기에 양기탁. 그래서 이 국채보상 운동에서 중요한 인물을 2명 뽑아라 그러면 서상돈이랑 양기탁을 뽑아요. 이렇게 요 2명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운동과 함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아끼고 모으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연, 그리고 금주 그리고 뭐 반지, 가락지 이런 거 모으자라는 겁니다. 요 부분은 보기에 안 나오나? 네, 요 부분은 이제 132번의 지문 보시면 요게 이제 요 반지, 가락지 뭐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연하자, 금주하자, 그래서 돈 아끼자 이런 식으로 그 국채보상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요때 이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이런 언론사들이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역시나 애국계몽운동 때 등장할 이 대한자강회가 이 국채보상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중요한 기관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짧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제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일수호조교 강화도 조약 맺었죠. 근데 그 안에서 2가지 중요한 부록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일무역규칙 그리고 조일수호조교 부록.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3가지 정도를 꼽자면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그리고 간행정 심리다. 무관세와 무제한 곡물 유출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명교환 정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였고요. 그리고 간행이정 심리로 인해서 시전이란다. 보부상이라든지 객주라든지 이런 전통상인들이 거류지 무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부를 쌓을 수 있었다. 근데 그것이 이몽군란을 계기로 맺은 조청상림 수륙무역장정과 조일소 조교 소개합 덕분에 거류지 무역이 쇠퇴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간행이정이 10리에서 50리로 그리고 다시 100리로 늘어났고, 청나라 상인들 같은 경우는 양화진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내집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류지 무역이 쇠퇴했다. 그래서 이때 대책으로 주식회사 성격의 상회사를 설립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는 대동상회 그리고 장통회사가 있다. 요 장통회사 같은 대동상회와 장통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은 객주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왜? 거리주 무역이 쇠퇴했기 때문에 객주들이 자기들의 살 길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일통상장정에서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몇 년 후에 89년, 90년에 방공령을 실시했으나 이것이 일본의 견제로 실패하고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가부개혁 때 이 조세 급납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조선은행이라든지 그리고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이런 은행들이 설립이 되었다. 그리고 아간파천기에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이런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권수호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상권수호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권수호 운동 같은 경우 전형도 조차라든지 그리고 한러은행 설립이라든지 프랑스의 광살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제했다. 그리고 상권수호 운동 같은 경우는 황국중앙총상회를 통해서 집회라든지 철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항을 해냈다. 근데 요 시기에 이런 저항
요 시기에 이런 운동들을 반대되는 집단이 있었으니 그 집단이 바로 보부상 집단인 황국협회다 라는 것까지 봤고요. 그리고 광무개혁기에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그 상업회사들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직조사 이런 상업 회사들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고들 같은 경우 정부에 돈을 납부하면 정부에서는 이 도고들의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등의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시설 강령의 황무지 개간권을 견제하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같은 경우는 보안회라든지 농광회사가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철회시키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메가타 정리학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민족 자본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요 일본의 우리나라 경제가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관 도입에서 찾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채를 우리가 직접 갚아주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다. 요때 그 국채보상운동 때 빚이 1,300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 1,300만 원 정도가 요즘의 1,300만 원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연, 금주, 반지, 모으기 이런 운동으로 이런 걸 통해서 갚으려고 한다. 그래서 요때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서상동과 양기탁을 꼽는데, 서상동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고, 양기탁 같은 사람은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대한매일신보 이제 출판한 사람이었으니까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국채보상운동, 왜 그러지?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대한자강에도 여기에 많은 참여를 했다라는 거. 지금 정신 없어 보이겠지만 지금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쵸? 지금 쭉쭉쭉 해가지고 막 3분만 해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따로 떼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두 장을 같이 펴놓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요거 보고 이제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